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살면서 돈을 몇 번째 가치로 두고 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외국 대학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거기서 교수가 그러더군요. 돈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요. 물론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돈이 가장 중요하다 느끼는 세대가 아니라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그 영상을 보면서 최근 제가 겪은 일이 떠올랐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말이에요. 돈 앞에서 그렇게 비굴하게 구는 사람은 생애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돈 있는 사람에게 어찌나 아부를 떠는지 남편이 아니었다면 이 집안과 내가 알고나 지냈을까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남편과 결혼한 후에 알게 된 사실인거려. 그냥 내가 이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지내자 속으로 생각했죠. 이런 시댁이지만 전부가 돈을 밝히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댁의 시할머니는 평생 일하면서 사신 분인데 지금도 맛집 검색하면 수많은 리뷰와 높은 별점을 가진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시할머님의 순두부 식탁은 40년 전 시할머님이 7평에서 시작한 가게인데 지금은 4층에 이르는 건물을 올릴 정도로 유명세를 얻은 곳입니다. 왜 우리가 도픈런이라고 해서 맛집 한번 먹어보겠다고 오픈 전부터 줄을 서잖아요. 한 번씩 시할머니네. 가게를 찾아갈 때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웬만한 유명 식당 기업들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는 시할머니 위 그나마 시댁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어른이었어요. 시할머님이 이런 유명세에 돈을 많이 버셨겠지만 그렇다고 호락호락 주머니를 여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어렵다며 가게에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 말했지만 보증 없이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고요. 자기 자식이라도 절대 신용하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그런 분이 쉽게 주머니를 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손자들의 교육비였어요. 젊은 시절 자식들에게도 교육이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게 바로 손자들까지 내려간 거죠. 시할머님은 본인의 배움이 짧았던 것을 슬프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니 지식이 없는 것이 죄라고 말이죠. 그래서 손자들이 책 사고 싶다,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다, 무언가 더 배우고 싶다 등의 말을 하면 쉽게 주머니를 열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냥은 아니었고 그 증거를 본인에게 가져와야만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가 직접 손자들과 움직여서 돈을 납부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자들의 교육에 신경을 쓴 시할머님의 도움으로 혜택을 받은 것은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유학 생활을 무려 8년이나 했는데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한 후 외국 대학과 대학원을 다닌 남편에게 시할머님께서 무척 신경을 써주셨다고 해요. 남편이 매번 저와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기에 저는 결혼 후에도 시할머니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많은 편이었죠. 돈을 떠나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시할머니를 뵙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까다로운 절차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우리 시어머니라는 벽이었죠. 이에 혹시라도 어머님 찾아뵙겠다고 무작정 가면 안 돼. 무조건 일단 나한테 물어보고 가라. 내가 시골에서 만나고 보는 그런 할머니랑은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우리 어머님이 보기에는 온화해 보이셔도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꼭 나를 통해서만 가도록 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시어머니는 제가 시할머님을 찾아뵙는 걸 정말이지 싫어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그토록 나를 경계하는지 말이지요. 때는 제가 남편과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양가 부모님 말고도 시댁 식구들이 제법 많이 왔던 날이었죠. 그때 왔던 둘째 고모님은 저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할 인상이다. 우리 엄마 이야기네. 남편한테 들었니? 그분이 엄청 까다로우신데 너처럼 예에 바르고 많이 배우고 한 사람들 좋아하거든. 나쁘게 듣지 말고
그냥 내가 경우 있는 사람이란 말이다. 저는 그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던 거죠. 둘째, 고모님이 한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던 겁니다. 고모님의 그 한마디에 저를 경계한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시할머님을 자주 찾아뵙고 친해지기라도 하면 자기 몫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 거 하더군요. 실제로 그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제 옆에 있는 자기 자식이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러니 혹여 뭐라도 제게 물려줄까 싶어서 그렇게 경계했던 거겠죠.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달래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저는 돈에 관심이 없다. 그저 정말 연로하신 분이고 남편을 도와주신 분이니 신경이 쓰일 뿐이다 하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저 시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시뻘겋게 눈을 뜨고 돈을 노리는 사람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는 그게 무척 서운하긴 했어요. 아무리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도 결국은 시어머니 돈이나 바에 기는 손자 며느리로 보이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다음에는 전보다 다르게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돈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러다 남편과 함께 시할머니네 가게에서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넓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시아할머님의 곁에 가족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본인이 시할머님의 돈을 노린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살 꼬드기는 것이 좋잖아요.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 누구도 시할머님의 식당을 돕는 사람이 없었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이런 큰 가게 같은 경우는 식구 누군가에게 대를 이어 물려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남편에게 듣게 되었죠. 아, 우리 할머니가 우리 가족한테 식당 안 물려준 거?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진 모르겠지만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사기를 많이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중에는 식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민한 문제라 부모님이 나한테도 말하기를 꺼려 하시더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그 이후로는 면도 모르는 타인보다는 옆에서 거두는 식구가 더 무섭다고 식당 일에는 거들도 보지 말라 하며 다 쫓아내셨대요. 나라도 식구한테 그렇게 당하면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러면서 남편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나도 예전에 왜 그 금고 앞에 간 적이 있었거든. 그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무척 화내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어 당시에는 그렇게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혼났다는 기억만 남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만했다는 생각도 드는 거 있지? 본인도 예전에 식당에서 혼난 적이 있다고 말이죠. 특히나 계산대 앞에 식구 누구라도 가기만 하면 그렇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어린 손자라도 절대 봐주는 법이 없으셨다고 시할머님과 시할아버님은 아셨던 거죠. 무지한 어린애들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가져오라 할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시할머니의 성공은 절대 우연으로 운으로만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분주하게 날이면 날마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시할아버지였어요. 너 요즘 아버님 봤어? 도대체 그 금상 맞던 양반이 왜 그렇게 돌변하셨대? 평소에 금이야 옥이야 돈을 그렇게 챙기시는 분이 요즘은 아주 제발 저리 가라고 펑펑 쓰시던데. 얘야, 야 말도 마라. 아버님이 이번에 암 판정 받으셨잖아. 병원에서 말기라고 얼마 안 남으셨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단다. 요즘 마음이 병이야. 그냥 돈 주고 얌전히 병원에서 치료받으시지. 자기가 병원에 있으면 억울하다고 요즘 그렇게 돈을 쓰면서 다니는 거잖아. 어머, 그랬어. 암이라는 소식은 들었는데 시한부 소리는 처음 듣네. 그럼 우리한테도 무슨 콧구멍이 떨어지진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모인 거잖아. 이번에 다 같이 머리 모아서 한탕 땡겨야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게 생겼다고 참. 이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맞을까요? 시아버님이 안 판정을 받고 그것도
시아버지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 아파하며 한 소리가 다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돌변해서 펑펑 돈을 쓰기 시작한 시아버지. 평소에는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손을 벌벌 떨면서 아까워하시며 시장에서는 항상 가격을 깎던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아주 물쓰듯 돈을 쓰니 주변 친인척들이 난리가 난 거죠. 돈 하던 시댁 식구들은 당장 올라갈 준비까지 하면서 나서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소란스레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자기 몫으로 떨어질 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시아 할아버지가 쓰는 돈이 작지 않았으니 혹시라도 자기 앞으로 남을 돈이 없진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쓸 때마다 보면 자기 돈이 나가는 것처럼 길을 막으면서 시아버지의 행동을 막더군요. 그러자 보다 못한 시할머님이 나섰어요. 그리고 한 방에 모든 사태를 정리하셨죠. 너희들이 그러고도 자식이냐? 너의 아버지가 우리가 어떻게 일해서 벌고 너희를 키웠는데 지금 하는 행동은 대체 뭐야? 전 양반이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걸 막아. 그리고 내 옆에서 나랑 살아준 시간이 얼만데 너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그냥 가만둬라. 시댁의 경제권을 꽉 쥐고 있던 시할머님이 이렇게 말하니 그때부터는 아무도 나서지 않더군요. 마치 입이 막힌 사람처럼 불만스러운 표정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아버지는 초호화 여행에 외제차에 평생 누리지 못했던 고급스러운 모든 것은 다 즐기고 가셨습니다. 저도 그게 마땅하다 생각했고요.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돈만 벌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코 병에 걸렸다고 생에 얼마 남지 않았던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게다가 누가 죽어서 돈을 들고 갑니까? 공수래, 공수거라고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시 할아버님이 누리던 생의 마지막 행복은 당연한 일이었죠.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시댁 식구와 시할머니의 사이는 전보다 더 냉기가 흘렀어요. 시댁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저는 시할머님의 결정이 더 옳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장례식 이후 시할머님의 몸 상태도 부쩍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시할아버님과 천생연분처럼 살던 사람이니 그의 빈자리가 무척이나 크지 않았나 싶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구멍이 생겼으니 그 충격이 이로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다 결국은 시할머님은 자신의 식당이 보이는 낡고 허름한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 발로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시할머니의 건강이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조용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인가 시어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집안에서 어른한테 가장 예의 바르고 잘하는 사람이 너잖아. 그래서 말이다. 내일 짐 싸서 요양원으로 들어가. 누가 오기 전에 얼른 내가 어머님 옆자리를 차지하란 말이다. 저번에 내가 그랬지? 우리 어머님이랑 자주 보고 싶다고. 이번 기회에 가서 자주 돌봐주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걱정했건만 시어머니는 그놈의 돈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아니고 마음에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사근사근 말투로 달래더군요. 아니, 내가 언제 너한테 도움 안 되는 말이나 했니? 그리고 내 시할머님이야 옆에서 눈도장이라도 찍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 너도 이쯤 살았으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고 있을까? 아니냐. 내가 가기 싫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나보다 너를 좋아한다니까 시어머니의 말에는 이중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늙은이라고 하며 시할머님을 폄하하던 시무였으니 옆에 있기 싫었겠죠. 게다가 이제는 나라는 도구도 생겼으니 무료로 써먹어야겠다는 생각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는 더 싫다고 반박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아주 협박까지 서슴지 않더군요. 그냥 내가 퇴원시키고 잠깐 모시면 된다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사람이 살면서 자기 조언을만 하면서 살 수나 있니? 살다 보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법이다.
자꾸 피하기만 하면 더 안 좋은 일이 터져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너 설마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 저는 속으로 제발 하나만 해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말은 제 목구멍까지 올라왔죠. 당시에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꾹 참느라 어찌 힘들었는지. 이게 말입니까? 자기 며느리에게 자기 아들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자기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시어머니는 조선시대도 아닌데 제게 강요 아닌 강요를 그것도 협박을 곁들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돈이 아까워서였을 거예요. 요양원이 어디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그마저도 아깝단 생각이 들었겠죠. 이상한 것은 말이에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시할머님이 번 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자기 돈처럼 아주 아까워서 미칠 것 같은 사람처럼 굴더군요. 그러니 제게 집에 시할머님을 모셔가라 했겠죠. 언제는 절대 찾아가지 말라면서 본인 거쳐서 가라고 말하곤 했으면서 말이에요. 돈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와 이런 투닥거림이 있는 다음 날 전 묻고 따지지도 않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제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한 건 시어머니의 협박이 무서워서도 고분고분 시어머니의 말을 듣기 위함도 아니요. 오히려 그곳을 방문한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남편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처럼 돈을 받아서 남편의 업무에 쓰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신 우리 엄마를 만났다면서 무슨 말을 하셨지. 그 빈틈의 돈 때문에 또다시 할머니를 괴롭힐 생각뿐이시지. 당연하겠죠? 내가 유학 중에도 항상 그러셨어요. 분명히 우리 말고도 손을 내밀었던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즐길 거리 하나도 못 찾았던 분한테 언제까지나 돈을 달라고 하셨겠지요. 그러기에 현재의 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후회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토록 잘해준 분에게 내가 얼마나 제대로 효도해주지 못했는지. 그래서 그렇죠. 하지만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가 할머니의 책임을 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엄마와 같은 생각은 아니고 그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싶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때 시할머님의 도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요.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지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자신도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유학 시절에 받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태껏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시할머니에게 그때 받았던 일부라도 돌려준 적이 없다며 그게 지금 살아온 생에 제일 후회되는 부분이라면서 말이죠. 그런 마음에 저는 시할머님이 계신 요양원을 찾게 되었던 거예요. 남편의 후회를 더 이상은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시할머님의 요양원을 찾으면서 곁을 지켰어요. 게다가 매일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할머니의 일상을 공유하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다, 할머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시할머님이 저를 다정하게 부르면서 통장 하나를 손에 쥐어주더군요. 그 순간 저는 덜컥 두려웠습니다. 시할머님이 나를 다른 가족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만 같아서 말이에요. 그 순간 서운한 표정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모습을 보았는지 시할머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곤란 표정을 하는지 내야 한다. 그러지 말고 그 통장이 일단 열어놔 보고 그런 표정 해라. 아,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 시어머니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울적했던 기분으로 시할머님의 말대로 통장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통장력을 보고 놀라고 말았어요. 거기에 찍혀있는 돈 때문이었죠. 저는 시할머니와 그렇게 한참을 서로 마주보고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어찌 알았는지 제가 통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에 우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얼마나 풀이나 키웠으면 머리 정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아이노 우리 어머님에게 통장 받았다며 나한테 숨길 생각이었지? 어디? 한번 내 눈앞에 가져와 봐라에 전 그런 시어머니 말에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통장을 시어머니 앞으로 대령했어요. 그리고 그 통장을 열어본 시어머니의 눈은 개구리 눈만큼 튀어나왔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감추고 말고 할 필요도 없는 단돈, 딱 152만 원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통장의 잔액은 고작 152만 원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런 사실을 주변 친인척에게도 알렸는지 불이 나게 우리 집으로 몰려든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가 걷는 통장의 잔고를 보곤 허탈하기 그제 없단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면서 서로 사실이 아닐 거라면서 통장 정리를 하러 가자고. 우리 집 거실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통장 내역이 사실이 아닐 거라며 이젠 저를 의심하고 나서기까지 써요. 너 현금을 어디 몰래 숨겨놓고 우리한테 이 통장만 보여주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통장 내역은 못 믿겠으니 내 것도 한번 까봐라. 지금까지 어머니 모셨으면 응당 거기에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통장도 까 얼른 우습죠. 가족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자신들 대신 집안 어르신을 돌본 사람을 탓한다는 것이에요. 다행인건 말이에요. 시할머니는 이런 일까지 다 예상하셨는지. 지금까지 사용했던 통장 2~3개를 저에게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중 최근 내역을 가진 통장을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 내밀었고 거기에 제 통장 내역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따로 종이로 된 통장을 쓰지 않았기에 번거롭게 컴퓨터를 사용해서 내역을 뽑아야 했죠. 그럼에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더군요. 정말로 그들에게 정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통장 내역에 그들이 원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시할머님이 제게 준 통장 내역에는 여태까지 모든 지출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아요. 직원급여, 그동안 손자들을 위해 준 유학비, 가게를 운영하며 사용했던 재료값, 대금, 마지막으로 죽기 전이라고 펑펑 쓴 시할아버님의 지출 내역이었어요. 정말 티끌 하나도 흠이 보이지 않는 내역이었죠. 게다가 그들이 요구한 제 통장 내역은 말이에요. 대부분이 우리 부부의 생활비, 공과금, 소소한 외식 비용, 할머님께 드릴 선물을 위한 지출 외에는 적금 같은 내역밖에 없었어요. 하나라도 흠이 없는지 샅샅이 살펴보던 그들의 표정은 금세 쇠약해 질려갔고 방금까지 아수라장이던 분위기는 금세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러더군요. 아, 우리가 그러니까 150만 원 어쩌고 그런 노력을 했단 말이야. 이게 말이나 돼? 아니, 어머님도 그러면 우리한테 미리 말을 하셨어야지. 돈이 없으면 없다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아, 맞아. 이게 뭐야? 우리 꼴이 닭 좋다 지붕 쳐다보는 개만도 못해. 사실 어머님 그 건물도 전부 피신 거 아니야? 난 그냥 여기서 손털 난다. 저마다 150만 원 짓고 있던 노인네에게 잘해줬던 게 억울하다며 이제는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겠다 하면서 땅을 치며 울더군요. 그리고 부유했을 때 나누지 않고 뭐 하냐며 아픈 시할머님을 책망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 식구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2달쯤 지났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시할머님의 요양원에 찾아오는 식구는 단 한 명도 없더군요. 저는 시할머님의 눈치가 보여 조금은 억지스럽게 재밌는 척하곤 했어요. 그리고 다들 바쁜가 보다 하면서 적적할 시할머니의 마음에 달래려고 노력했죠. 저마다 핑계는 좋았어요. 무슨 경조사가 있니? 회사 일이 많아서 바쁘다느니, 거리가 멀어서 이젠 자주 못 오겠다느니 참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요양원을 등한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시할머님의 인생이 돈에 가려져서 이젠 버려졌구나 싶은 마음에 더욱 할머니께 마음을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할머님의 표정은 이상하게도 날이면 날마다 전보다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오늘도 변명을 대면서 오지 않은 시댁 식구의 이야기를 하면 쌤통이다는 표정으로 듣곤 했거든요. 그게 뭐네, 제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시할머니가 시원하게 기지개를 펴면서
예전 다 됐다 대원이나 하자 하면서 자기 짐을 하나씩 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런 시할머님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할머니는 그런 책임 있게 말렸죠.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 줄 아니? 다 이유가 있다. 영희 병원장이 너희 씨 할아버지 아는 분이거든. 그래서 내 요양 삼아서 잠시 머물겠다 하니 흔쾌히 받아지더라고. 이러면서 본인의 짐을 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나이 든 사람이 무거운 짐이라도 될까 싶어서 영문도 모른 채 옆에서 열심히 짐을 싸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하셨죠. 내가 여태까지 아픈 줄 알았지? 아이나 뭐 일정하다. 그저 살면서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여기 온 거야? 얘야, 너 우리 집에 자주 왔을 때 봤지? 우리 김치 보관하는 창고 말이다. 거기에 내가 평생 제일 맛있게 담가놨던 김치가 있거든. 그거 다 들고 가서 네 남편이랑 나눠 먹어라. 그게 진짜 남주기가 아까운 거거든. 내 생에 평생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니 남주지 말고 둘만 먹어. 저는 그런 시할머님의 말에 뭐 알겠다고 답을 하면서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헤어지는 마지막까지 시할머님은 가게에 있는 김치를 꼭 들고 가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고마운 마음에 하나라도 맛있는 걸 먹이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이런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마치 영락없는 시골에 살던 우리 할머니 같았어요. 그냥 자신이 먹으면 될 것을 굳이 식구와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말이죠. 그래서 전 그 길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할머님이 당신을 좋아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우리한테 많은 고마움을 표현하셨나 봐. 자기 식구들이 말만 가족이지 다 돈 때문에 지금까지 할머니 모시려고 노력한 걸 생각하면 그럴 만하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으니 곁을 지켜준 우리한테 좋은 걸 먹이고 싶었나 봐. 그러니 일 마치면 할머니 가게로 올 줄 알겠지? 남편은 밝은 목소리로 살겠다며 칼퇴근 후 바로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일단 가게 앞으로 가서 조용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제 가게도 아니었지만 덜컥 들어가서 기다리기보다는 남편과 함께 들어가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퇴근 후 차가 막히는지 남편이 늦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게다가 남편은 제게 들고 갈 김치가 몇 동이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짐이 많으면 내일도 일을 빨리 마치게 연락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조금 부담되는 마음으로 할머님이 주신 키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님의 순두부 가게에는 생각보다 큰 김치 창고가 있어요. 거기는 대체로 시할머니와 시할아버님만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자식들에게도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막던 곳이었거든요. 평소에 유명세와 다르게 음식에 대해서는 위생과 청결을 지키셨던 분들이셨기에 같이 음식을 하지 않는 식구들은 믿을 수 없다며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았어요. 지금은 시할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시할머님도 몸이 성치 않으니 당시 만들어 놓은 김치가 많을 거라는 남편의 말에 남편도 저도 걱정했어요. 오늘 다 들고 가지 못하는 양이면 우리가 둘이서 다 먹지 못할 거란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둘러 들어가서 미리 살펴보게 된 거죠. 남편 말에 무심코 들어간 김치 창고는 평소 듣던 것과 다르게 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거기엔 큰 업소용 냉장고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가서 먹을 양만큼 들어있겠다 싶은 마음에 냉장고 안에 있는 김치통 하나를 꺼내서 안에 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밖으로 들고 나온 김치통 안에 들어있던 것은 현금 다발이었거든요. 저는 놀란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전화 한 통이 우더군요. 저는 착신음에 놀라서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를 받았죠. 거기서 들린 목소리는 다름 아닌 시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때? 내 평생 제일 맛있게 담근 김치 맛이. ICLCTV로 보니까 내 너무 당황한 것 같아서 미리 전화한다. 내가 말이야, 다른 애들한테는 주기 싫으니까 너희 둘한테만 주는 거야? 집에 두고 잘 먹어라.
아껴서 평생 먹어야 한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에 감사하던 인사 한마디로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자리를 지켰죠. 그러다 얼마 뒤 도착한 남편도 제가 멍하니 있는 걸 보고 놀랐고 전 그저 김치통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손을 따라 김치통을 열어본 남편은 저와 똑같이 깜짝 놀라서 바로 통 뚜껑을 닫더군요. 우리는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현금으로 두 눈으로 보게 되니 너무 놀라서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보다 더 놀랐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주지 않더군요.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얼른 일단 김치통을 차에 싣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집으로 오는 내내 어찌나 손이 발발 떨렸는지 몰라요. 생전 처음 보는 금액의 돈이 우리 등 뒤에 실려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했거든요. 평소 소박하게 살던 우리. 여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면서 오는 내내 손에 잡고 왔습니다. 시할머님이 우리 부부에게 남긴 것은 그만큼 큰 금액의 돈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얼른 남편과 저는 통을 집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누가 볼세라 살면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난리를 피울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통을 다 옮긴 다음에는 얼른 시할머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자는 얻어 놀랬구나. 아, 사실 그게 다네 할아버지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다. 크기가 그리 아픈 와중에도 나를 걱정했거든. 우리가 평생 돈이나 벌었지 자식 농사는 실패했다면서 말이야. 우리가 너희보다 오래 살고 자식을 키워본 경험도 많지만 그래도 부모라는 건 생애 처음이었단다. 우린 돈만 해결해주면 자식들이 알아서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 착각이었지? 나중에 우리 등쳐먹을 인간이 식구 중에 있으리라 어떻게 생각했겠니? 시어머님이 과거를 생각하는지 아련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하더군요. 그이는 정말 많이 걱정했어. 우리가 가진 부가 되려 우리 부부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자식이고 손자고 우리 가게에 한 발자국도 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내 자식들이지만 걔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 우리가 가진 재산,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거 하나가 깼다고 그리나 안동을 뿌리니 말이다. 그이가 하루는 말하더구나. 자신이 떠나면 자식들이 내게 어떤 행동을 할지 두렵다고 말이야. 그래서 생각했다. 우리가 그냥 돈이 없는 척하자고. 자신이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돈을 쓰는 척하며 다니겠다고 말이다. 그게 내가 너한테 줬던 통장이다. 그 통장 내용만 보면 우리 돈을 탐내던 내 자식들이 쉽게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 모든 안배가 다 시할아버지가 시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일이라는 겁니다. 좋은 남편은 시할머니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린 듯 싶었죠. 자식이라는 게 그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잘못 키우니 나중엔 우리 목을 조여오는 사람이 되더구나. 그러니 너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꾀를 냈던 거지? 자식들도 의심하지 못하게 행동하면서 말이야. 그 돈이 그런 돈이다. 처음에는 내가 다 가지고 있다가 아유, 어려운 애들이나 도와줄까 싶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도 그 돈이 아까웠던 거지. 그래서 이런 일을 벌였다. 혹시라도 나에게 잘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맡기자고 말이야. 이 늙은이야, 써봤자 얼마나 쓰겠니.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주렴. 그리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보며 멍하니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일은 시할머님의 재산을 담은 자식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당할까 걱정했던 시할아버지의 계획이었던 거죠. 평소 시댁 식구들에게 얼마나 시달리셨으면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싶어요. 우리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 일단 돈을 넣을 방안을 찾았고 일단은 적금을 들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갑자기 많은 돈을 은행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디서라도 이야기가 셀 것 같았거든요.
저희도 시할아버님처럼 머리를 쓴 거죠. 그렇게 우린 그 돈을 쓰지 않고 우선 잘 보관만 해주기로 했어요. 전 생각났거든요. 병원에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 몇 개월의 시간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언제라도 시할머님이 우리에게 준 돈을 눈치채고 우리에게 해코지를 쳐슴지 않겠다 싶었어요. 요즘에 말이에요. 시할머님과 종종 만나서 외식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는 아무 걱정이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김치입니다. 시할머니께서 김치가 잘 익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잘 보관하고 일부는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시할머니는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시할머니는 항상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는 저도 시할머니를 따라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시할머니는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처럼 바쁜 나날을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최근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저희도 사람이니 마음이 넉넉해지니 삶이 재밌어지더군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의심하는 시댁 식구들도 많아요. 게다가 제가 식당도 이어받게 되었으니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식구들은 더욱 많아진답니다. 많아지고 있죠? 한동안은 이런 눈초리를 받으며 식당 경영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할머님은 살아생전에 평생 가게를 놓지 않겠다며 지금도 가게를 나오고 계시지만 저는 그런 시할머님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일에 적응하려 노력 중이죠. 그러면서도 시할머님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우리들의 김치에 대해서 말이에요. 평생에 제일 맛있게 담긴 김치인데 훗날 의미 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냐며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하곤 하죠. 시할머님의 의견 중 하나는 그래요. 어려운 친구들을 돕자는 거예요. 시할머님이 가방끈이 짧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이젠 우리 돈이 되었지만 김치통 속 돈 중 일부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말이죠. 저는 그런 시할머님의 의견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받은 가게는 잘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모자란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편이에요. 이젠 남편도 한손 거대이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집안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니 쉽게 적응하지 못해서 지금은 홀서빙을 돕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심하셨던 할머님은 종종 찾아와서 뿌듯하다는 듯이 지켜보시고요. 김치는 말이죠. 아직도 가장 맛있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물론 우리도 그 순간이 올 때를 고대하고 있고 적지 않은 금액이니만큼 중요한 날에만 정말 필요하다 싶을 때만 쓰려고 합니다. 제 김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찌 보면 저보다 복권에 당첨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어떤 시선으로 보면 그럴지도 모르죠. 재미있는 것은 조상님들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상황이 딱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남 부끄럽지 않게 즐거운 인생을 보내셨으면 해요. 저도 복을 받았으니 다른 누군가도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있으면 또 사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